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오늘 10월 7일이죠. 음력으로는 9월 9일이라고 합니다. 9월 9일 굉장히 중앙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숫자가 홀수가 좋은 날, 양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이래서 굉장히 숫자가 가장 가득한 숫자가 숫자인데, 숫자가 두 개나 겹쳐 있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그래서 이 영가들, 또는 자기 조상들 중에 떠들거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한, 한 번도 밥을 못 얻어먹은 사람들 제사 지내기 좋은 그런 날이라 쳐서 오늘 그런 행사도 있었고요. 그런 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사람들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한종수 작가, 강남의 탄생의 저자이죠. 한종수 작가님과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한종수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한종수입니다. 예. 네. 한종수 작가님, 그 강남의 탄생 저자로 일단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예. 나머지 부분을 본인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최근 강남의 탄생이 제일 많이 팔려서 그것 때문에 TV도 좀 사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외에 책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이제 번역도 있고 일반 책들도 있는데 오디세이. 근데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내 책 갖고 못 먹고 살고요. 남의 글 써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서전까지는 아니고 주로 회사 역사라든가 구청 역사라든가 최근에 은평구 40년사도 나왔는데. 아, 그랬나요? 네, 비매품이긴 한데 시중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책입니다. 아까 중량적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챙기지 못한 영혼들 챙기는 날이라고. 가톨릭에서도 비슷한 게 있어요. 아, 그런가요? 11월 1일인데 만성절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매월 며칠이 베드로 축일 마리아 축일 이런 식으로 그날이 날인데, 그 11월 1일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성인들 한꺼번에. 그런 것도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만성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아까 하시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모든 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도 상당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역사에 같이 가는 동반자인데요. 사실 유교식이나 불교식으로 제사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카톨릭이나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같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조차 아직은 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참 가톨릭에서 좋은 적이 있네요. 왜 대서양이나 태평양 카리브해라면 세인트 붙은 섬들이 많잖아요. 예, 맞아요. 세인트 헬레나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그런데 그게 되게 그 섬을 발견한 날이 그날인 거죠. 그 성인의 축일. 그래서 지명을 되게 지멋대로 그렇게 지.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국호가 된 나라도 꽤 있죠. 그러니까 한종수 작가의 설명을 들으면 참 진짜 좋습니다. 저는 한종수 작가랑 같이 이렇게 근해순실 로드라고 그래서 한창 최순실이 이 사건이 나갖고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종수 작가가 이제 박근혜와 최순실의 설쳐된 그 꼴을 한번 우리가 어디서 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봅시다 쳐서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휴일 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가 그때 제 기억은 굉장히 추웠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영상도 있어요. 그렇죠. 뉴스에 나온 영상도 있고, 저도 또 덕분에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 게 있는데, 그때 강남 이 언덕이라는 거, 강남은 언덕으로 된 진짜 살기 힘들 동네라는 거, 그리고 겨울은 무지하게 춥다는 걸 깨달았고요. 근데 그 당시 그렇게 춥고 힘든 거를 이 한종수 작가의 자세한 설명,
이걸 들으면서 했는데 그런 설명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많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많이 갔던데 그때 이제 논현동, 네, 논현동을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맞아. 논현동이죠. K스포츠 재단이 뭐 다 그 논현동에 있었죠. 맞아요. K스포츠 재단, 미르재단 다 그렇죠. 논현동 근처에 있었는데 이 현자 붙은 지명이 많거든요. 예. 네. 아현동, 뭐 서현, 뭐 그렇죠. 저기 대현, 뭐 그래가지고 이제 논현도 고개현인데.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같은 신도시인데 네. 논현동은 고개가 있는데 분당 서현동에 고개가 없죠. 그러네요, 서현동이. 네, 서현동 그냥 평지죠. 그렇죠. 뭐 이제 분당에서 제일 이제 그 뭐야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책을 하면서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서현동 개발할 때는 그 이 정토라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깎아가지고 중장비로다. 근데 이제 이 강남 개발할 때는 그게 그 정도 자본이 없었대요. 장비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고기 좀 낮추는 정도로. 그랬군요. 네. 하기야 제가 중구에 살면서 그쪽 그 예비군 훈련장이 청담동에 있었어요. 청담동 진짜 그 뭐 주먹만한 자갈들 많은데 그쪽 동네 그 예비군 훈련장이 있을 정도니까 땅값도 얼마나 쌌으면 얼마나 청담동에 예비군 훈련장. 예, 얼마나 그 형편 없었겠어요. 근데 그 당시부터 개발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만 해도 중장비도 좀 귀했고. 근데 그 당시 이제 근데 사실 논현동이 강남에서 제일 첫 번째 개발된대요. 논현동부터 개발이 됐네. 네, 왜냐하면 거기 이제 공무원 아파트. 맞아요. 공무원 아파트가 있었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 정수 아파트라고 정수재단 직원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우리 한번 저기 지금은 걸었죠. 고급 빌라가 있는 데인데 이제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그 침례교회 있는 그쪽이죠. 그래. 근데 거기가 물이 잘 잠기는 데라 그때 이제 수해 이런 게 자신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에다가 하면 침수될까봐 그렇게 이쪽으로다 이제 잘 안 알려진 건데 뭐냐면 그 기자촌 있잖아요. 예, 기자촌. 그 기자촌 만들 때 그 논현동도 제안을 했었대요. 논현동을.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지금은 대충. 근데 그 이제 이 강남이라는 땅은 이제 그 당시 기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너무 미지의 땅이라. 그렇겠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우리가 아는 지금 없어지긴 했지만 뉴타운에 있는 그 기자촌을 선택을 한 거죠. 만약 그 논현동을 기자촌으로 했다 그러면은 한국 역사가 좀 바뀌었을지도 그러겠네요. 그리고 뭐 기자분들도 한몫 좀 그런데 그때 이제 논현동이 너무 미지의 땅이라 그 땅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기자촌 하면요, 이제 이때 주택 단지를 새로 만들고 또 이렇게 도로도 새로 만들고 연결시키고 막 이래갖고 기자촌은 굉장히 고급스러웠거든요. 근데 그게 겉보기만큼 그런 동네는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수돗물도 안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쪽 동네 물맛이 틀릴 정도로.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논현동 제한도 있었대요. 근데 그때 어차피 빈 땅이긴 마찬가지니까. 근데 많이 달라졌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논현동 제가 저거 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다면 겨울에 강남에 눈이 많이 오면요. 이 강남역 근처 언덕 있지 않습니까? 테헤란로 시작되는 테헤란로 시작되는 강남 언덕이 이 수입차들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랬나? 예, 수입차는 뒷바퀴 구동이라서 거기 미끄러워 올라가지 못해서 중간중간 세워놓는 경우 눈이 많이 올 적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강남 쪽 뒷골목 같은 게 특히나 힘들죠. 예, 언덕으로만 되어 있는 동네라서. 강남이 도시로서 제일 잘못 만든 게 아시겠지만
그 이면도로 있는 데랑 예. 큰 도로가 이제 중간이 없죠. 누구 표현에 의하면 이제 모세혈관을 갖다가 동맥에다 바로 연결한 아, 맞아.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가시면은 좀 그게 그 도시 개발할 때 제일 잘못한 게 그거로. 그렇죠. 또 그리고 재밌었던 게 그때 근해 순실로도 저기 최순실과 박근혜가 엮여졌던 그 골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 라인으로 이렇게 딱 있었던 적이 있죠. 그렇죠. 뭐 최순실 카페, 뭐 네. K스포츠 재단, 그 박근혜 집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거의 한 라인 한쪽 한 길에 다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드론 띄워서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드론을 띄워서 한번 하는 것도 참 볼만하겠습니다. 그게. 네, 지금 참 이 한종수 작가가 오셔갖고 이렇게 한종수 작가와 저이좀 이번에 사실 이번에 이제 조국 장관 집회 있잖아요. 예예.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 아니 저는 조국 그 집회 뭐 장관 호불호라든가 뭐 이제 뭐 그거는 별개 문제로 치고 도시로만 본다고 그러면 이번에 아주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아 그렇죠. 뭐냐면은 강남에서 대모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대법원 앞이나 뭐 검찰청 앞에 막말로 진보권 보수공간에 뭐 이렇게 모여서 집회한 적은 있지만, 그렇죠. 많아봐야 뭐 1000단위 뭐 이 정도였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길을 메울 정도로 한 거는 강남 역사상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제 책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터미널에서 강남 정매병원 있잖아요. 예. 이제 넘어가는 그 이제 요즘 이제 누에 다리가 좀 떴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길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다음으로 광화문 다음으로 중요한 길이에요. 아 그런가요, 거기가? 네, 그렇죠. 저기 국립도서관 있죠. 맞습니다. 그 옆에는 뭐 옛날 조달청인가? 맞아요. 예, 그 공도도청 바로 옆에 그렇죠. 계산부도 예,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정모병원 건너편에 정모병원 있고 터미널 거기다가 넘어가면 검찰청, 그렇죠. 대법원 다 있죠. 그리고 그게 쭉 가면은 저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술의 전당까지.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예. 사랑의 교회도 있고 그러면서 네. 어쨌든 이런 그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시설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길이죠. 중간 향나무 하나 있는데 맞아, 중간에는 근데 향나무. 그 길을 걸으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없어요, 맞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터미널에서 뭐 도서관까지는 가시겠죠. 그렇죠. 네, 도서관 뭐 성모병원까지는 가시겠고 그리고 저쪽 서초역 쪽에서 뭐 대법원이나 검찰청은 가시겠죠. 뭐 기껏 가봐야 서초경찰서 이 정도까지는 가실 텐데 그 길을 다 걸어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저는 한 2번 걸어봤습니다만. 네, 근데 저도 강남에 탄생하면서 걸어봤는데 그 어쨌든 이제 그 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길인데도 사람들이 걷지는 않죠. 근데 맞습니다. 예, 근데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걸을 매력이 없죠. 네. 근데 이번에 뭐 어쨌든 그 집회 이런 걸로 해서 그 공간이 일종의 이제 좀 다른 면모를 과시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조국 사건하고는 별개 문제로 사태랑 별개 문제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근데 사실 그쪽에 사랑의 교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기 높은 빌딩이 없었잖아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쪽에 뭐 기껏해 한 5층 딱 하나만 높아요. 맞아요. 저기 그 오피러스 빌딩이라고 검찰청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쪽에 저는 뭔 기자가 사진 찍은 맞아요. 예, 그 저기 우병우 이거지. 시간빵 떠는 사진 그 찍은 데가 거긴데 근데 또 재밌는 게 이제 그 건물에 우병우가 변호사실 사무실이 거기 있어요. 그런가요? 참, 그 인연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거기가 근데 어쨌든 그 빌딩을 제외하고는 이제 높은 빌딩들이 없는데 이게 저거랑 비슷해요. 그 여의도 서여의도랑 이제 국회를 바라보는 높은 빌딩들을 못 짓게 한 거죠. 맞습니다. 이제 대법원 이것도 이제 못 보게 했는데 이제 그 풀린 게 어처구니 없이 사랑의 교회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여러모로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공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움직이는 공간임에는 분명한데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는 거리가 있었던. 제 기억으로는 거기가 한 30년 전에 다 법원 단지 조성되고 할 적에요.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그쪽 방향
예술교 전단까지는 절반 정도가 화원이나 이런 무화과 톤이 있었어요. 그렇죠. 불도 많이 났고요, 거기가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좀 뭐야 금자락의 땅이고 뭐 이런 그렇죠. 거 다 알겠지만, 네, 근데 그렇게 변했습니다, 거기가. 근데 어쨌든 아니 뭐 부동산 투기라든가 뭐 땅값 이런 건 별개 문제로 치고, 그렇죠. 한국을 움직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제 시민들하고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뭐 국회 앞에는 뭐 어쨌든 이거저거 이익단체들이 뭐 집회도 많고, 그런데 대부분 이쪽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의미에서 좀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봅니다. 좀 다른 의미에서. 역시 전문가가 보는 방향 틀리네요.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번에 뭐 하는 얘기는 무슨 뭐 그 검찰 개혁 거기에 그 집회 때문에 새로운 십자가가 생겼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뭐 이렇게 그런 걸로만 봤는데 지금 한종수 작가의 그 도시 전문가 한종수 작가의 그 눈을 보니까 한종수 작가가 전공은 뭐예요? 중문과. 아 그렇죠. 네, 토지공사에서 이렇게. 그렇구나. 네. 고대에 나오셔서 네. 고대에서 참 좋은 데인데 가끔가다 더럽힌 사람들도 간혹 또 몇 명 있긴 있죠. 근데 참 좋은 대학이고. 제가 학교 얘기를 하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 3대 조직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3대 조직. 해병대 전후에 고대 향후, 고대 교회, 그리고 이제 호남 향후회. 이제 우리가 다 세 조직 다 뭐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호남 향후회야 뭐 이제 지역 그러니까 별개로 치고 해병대 전후회하고 고려대 교회는 미국을 그냥 다 베낀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호 있잖아요. 네. 해병대 구호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맞아요. 그런. 이번에 해병이 될 수 있으면 난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이건 다 미국 해병대 구호. 그런가요? 우리나라 번역만 한 거예요. 참. 제가 이제 해병대 책이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렇고 옛날 그 영화 중에 호화 캐스팅이었죠. 저기 톰 크루즈하고 데미 모어하고 잭 니콜슨하고 이제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 예. 그 해병대 기지에서. 맞습니다. 그거 저기요? 네, 그러니까 어퓨 굿맨이 재판하는 거? 어퓨 굿맨이 해병대 구호예요. 어퍼 굿맨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소수정예라는. 걔는 육군처럼 이렇게 병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퍼 소수정예를 굿맨. 끊는다. 그렇군요. 소수정예라는 뜻이. 근데 이제 그런 미국 해병대를 이식을 한 거죠. 그러네. 근데 재밌는 게 고려대 똑같아요. 그 고려대 색깔 크림슨 색깔이 하버드대 거거든요. 그렇게 되나요 또? 하버드 교지 이름이 크림슨이에요. 자주색. 그리고 자유정의 진리 학교 구호. 응원가 몇 개도 하버드에서 그냥 갖다 쓴 거고. 그래서 내가 보면 어떻게 민족부대냐. 근데 더 알고 보니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구글에다 가지고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찍어보시면 하버드대 주소 이렇게 찍어보시면 주소가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예요. 하버드대 주소가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예요. 네. 그러니까 케임브리지. 케임브리지 대학 같은 대학이 되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베낀 거죠. 맞아. 케임브리지면 영국인 대학 아니에요. 영국에 근데 왜 거기 들어갔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버드 뭐 시작할 때부터 지금 하버드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름이 하버드가. 그런가요? 그 제일 돈하고 그 책을 많이 내준 목사님 이름이 하버드였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 주소가 케임브리지다. 참. 난 처음에 뭔 뜻인가? 왜 거기가 케임브리지가 나오나 그 동네 이름을 케임브리지라고 지금. 어차피 참. 이제 근데 어차피 이게 베끼는 건데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양대 조직이 어떻게 이제 외국 거 그냥 그러네요. 참 아까 어퍼 굿맨이니까 그 여자분이 누구였죠? 데미모. 데미모어가 요즘 좀 슬픈 자기 과거사도 고백하고 막 참 결혼 생활도 이렇게 참 힘들게 겪었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다 하는 게 요즘 좀 뉴스에서 좀 봤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걸 기억을 합니다만 참 그 해병대 9호 그다음에 이제 고대 그다음에 이제 하버드대 근데 이제 데미모가 브루스 윌리스는 오래 살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했나 근데 요즘은 좀 엉뚱한 생각이었는데 영화 1987 보면은 그 이제 명동성당에서 이제 그 고문 축소 이걸 이제 폭로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기자들이 확 뛰죠. 네. 왜냐면 그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 맞아요. 예. 네, 그 공중전화 차지하려고 맞습니다. 이제 아기 다툼을 벌리는데 뭐 다이아드 영화는 내 좋아하는 영화는 아닙니다만 보면은 이 다이아드 맨 처음 1시간이 이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네. 인질이 나잖아. 그거를 그 브루스 윌리스가 알리는데 거의 1시간 이상을 걸려. 그렇게 되나? 네, 그 내용 자체가 밖에다 알리는데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시나리오가 돼버리죠. 역사 이게 예를 들면은 다이아드가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허구잖아요. 역사적 사건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영화를 이제 그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다 웃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나 뭐 이런 것도 시대에 따라 가지고 맞아요. 이게 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그 이제 공중전화도 또 한참 때 우리가 또 보면 또 CT폰이라고 있었어요. 그 이제 핸드폰으로서 완전한 기능부터 받는 기능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할 적에는 공중전화가 사기도 했고, 또 그 이전에 그 삐삐라고 있었죠. 삐삐가 오면은 이제 공중전화가 줄 서서 또 삐삐에 보면 뭐 번호가 또 있었죠. 그 당시 하던 뭐 나름대로 번호가 예, 이제 그런 번호 뭐 안 되면 뭐 이제 뭐 나쁜 놈들은 뭐 1818 뭐 그런 것도 하게 한 적도 있었고 예, 뭐 근데 그 뭐냐면은 이 제가 이제 작가인데 예.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인류 역사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컨셉으로. 예. 하나가 절대로 인간은 편리한 걸 포기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 증기선이 나와서 사공들이 굶어 죽겠다고 배 때려 부수고 이래도 결국은 증기선이 가요. 맞아. 그 철도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뭐 저런 괴물이 지나가네 뭐니 그렇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 느끼고 막 이러지만 좀 편리하잖아 써보면. 그렇죠. 그러니 뭐.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삐삐니 시티폰이 걸고 핸드폰 이렇게 가고 지금 SNS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그 편리한 거를 절대로 포기를 안 합니다. 맞아요. 네, 약간 이제 약간 뭐 순간적으로 반동은 있을 수 있다 그런지라도 절대로 포기 안 해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죠, 뭐지만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대세는 엎을 수 없는. 맞아요. 택시 기사분들이 욕하고 이러자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어려우신 그런 건 아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가면은 그 직업들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버나 이런 걸 뭐 타다로 이렇게 이런 시스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인간은 한 번도 저거 포기를 하지 않아요. 참 아주 이제 좋으신 말씀이시네. 조율이나 편리한 걸 포기를 안 해요. 맞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돌아가질 못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보면은 저도 이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예전 같은 뭐 취재한다 그러면은 이런 볼펜을 들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뭐 속비로 쓰고 이거 막 해서 했는데 지금은 노트북으로 이게 더 두들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젊은 사람을 따라갈 수도 없거니와 그 뭐 그렇게 많이 해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거 진짜 아니면 그냥 녹음하다. 네, 바로 들어가서 바로 하고 또 뭐 기자들도 예전엔 자기가 기사를 취재해서 저기 들어가서 사무실 들어가서 해갖고 데스크에 넘기고 했는데 지금 데스크 기자라 그래서 아예 거기서 정리만 하는 사람 따르고 현장으로 도는 사람 현장 기자는 현장에서 계속 돌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그리고 인류 역사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건 대중화의 역사라는 대중화 역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원전 1000년 2000년 글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좀 퍼지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최근 예를 들면 해외여행. 옛날 그렇죠? 해외여행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웬만하면 다 갈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득히 먼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지금은 굉장히. 근데 그런 게 인류의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개발이 되고. 예. 그러면서 이게 대중화되면 값이 싸지고 음. 일반 사람도 즐기고 그렇죠. 이런 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렇죠. 예. 참 보면은 물론 그러면서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은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자야 되죠. 음. 자야 되죠. 먹어야 되죠. 뭐 어쨌든 싸야 되죠. 일해야 되죠. 놀아야 되죠. 쉬어야 되죠.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 다르잖아요. 체력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그렇죠. 예? 건강도 다르고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거는 이 보편성과 특수성을 같이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은 이걸 조절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그냥 너무 남 따라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너무 또 지멋대로 살아도 문제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제 나라나 조직이나 이런 것도 다 보편성과 특수성을 같이 조화를 갖고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근데 결국 이제 철학이나 뭐 사상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다 두 개를 다 이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보편성만 강조하는 저런 걸 갖고 있으면 예를 들면 옛날 정비학 같은 거. 그렇죠. 예. 이러면 이제 조선이 망하는. 그렇죠. 그때 이제 옛날 일본처럼 뭐 일본 야마토 정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만 강조하고 이러면 또 그꼴 나는 거죠. 나치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보편과 특수가 잘 조화가 돼야지. 근데 이제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 이 역사라는 게 그 세 가지로 보거든요. 좀 거창하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세 가지라. 늘 갖고 있으면은 그걸 갖고 있으면은 적어도 이제 꼴통은 안 될 수 있다. 최소한. 그렇죠. 꼴통은 안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문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이건 떠나가지고 이제 맨날 이제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뭐 북한 뭐 죽일 놈이다. 예, 맞습니다. 네. 나쁜 놈들이고 죽일 놈들이죠.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근데 70년 동안 못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못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러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은 북한 뭐지 김씨 왕족 애들 없앴다 칩시다. 네. 그러면 다 우리나라 게 되느냐? 그런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 오히려 굉장히 더 위험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대표적인 이라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라크가 그렇게 되네요. 후세인 나쁜 놈이죠. 다 아는 건 나쁜 놈이고 없애는 건 정의였죠. 근데 그게 없앤다고 정의가 오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불이가 오히려 IS라든가 이런 게 오는 거죠. 그렇죠.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쨌든 더 극단주의자들이 장악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지금 북한에 깔려 있는 무기가 얼마인데 그게 다 그렇죠. 만약 이제 붕괴된다 치고 그러면 그게 걔네들이 어디 가서 무슨 게릴라전을 할지 그렇죠. 뭔 짓거리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아무리 북한이 나쁘건 뭐가 됐든 70년을 갈라온 체제예요. 그렇죠. 70년 이상. 근데 걔네들 그걸 쉽게 포기를 하겠어요?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나서 가장 심각했던 게 그 무기들, 막강했던 무기들이 다 어둠 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맞습니다. 이제 민족이나 다른데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세상에서 저는 이런 얘기하면 이 안티테이저라는 건 정말 한계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뭐뭐뭐 연대는 뭐냐 2차 대전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히틀러나 때려잡자고 전 세계가 힘을 합친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미국, 영국, 뭐 음. 프랑스, 뭐 그리고 연합 소련, 이게 도대체 말이 다 음. 힘을 합치는 게 말이 안 되는 나라들이 음. 오로지 히틀러 하나 때려잡자고 모였어요. 물론 이제 히틀러가 절대 악이니까 그건 맞는 얘기죠. 네. 근데 걔네 히틀러 때려잡았잖아요. 그다음 어떻게 돼요? 소련이 생기죠. 바로 냉전 되잖아. 더 이상한 놈들이 아니, 생겼죠. 어쨌든 그 미국 그 대연합은 바로 깨지고 네. 냉전 바로 시작되잖아요. 중공이 생기고 소련이 생기고 이북이 생기고. 소련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예, 그 안티테제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주위 사람한테 늘 얘기를 하는 게 반공은 있을 수 있다.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나쁘니까. 그럼요. 근데 이게 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면 다 뭐든지 허용이 된다는 얘기인데 파시즘도 되냐, 뭐 왕정도 되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욕하면서 닮는다고 또 걔네 저기 이제 교회 분들은 저기 욕하면서 자기들 저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맞습니다. 이번에 참 사학재단들도 다 자기 물려주고. 그렇죠. 근데 김정은 욕하고 김일성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욕하면서 담는다고. 예, 이제 그 짓거리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뭐 지금 이제 자유당 뭐 그쪽에서 뭐 반문재인 연대를 만들겠다. 뭐 할 수는 있겠죠, 정치 공학적으로. 그렇죠. 근데 예. 그게 반모모라는 건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 그다음 비전은 최선은 갖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아무리 문대통령 지금 뭐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다 인정은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자기들을 정권 잡으라고 지지하는 거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반대라든가 그런 거는 한계가 명확하고 그런 거 이게 그걸로만 이제 뭐든지 이제 매몰이 돼 버리면은 결국 이제 본인들한테도 불행하고 나라한테도 불행하고 별 좋을 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면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럼 다른 걸 인정을 해주고 나하고 다르더라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또 양이 있으면 의미 있고 또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 거고 또 밥을 먹고 간식을 또 안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술을 안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 때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 조봉암 선생이 조봉암 선생이 감옥에 잡히면서 걔는 거예요.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데 북한도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데 북한에 협력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참 근데 이제 조봉암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걔네들이 밥이라고 그러면 우리 떡이라고 그래야 되냐. 밥을 걔네도 밥이고 우리도 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떡이라고 그래야 되냐. 맞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걸 너무 이제 편협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좋을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참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게 우리가 이 동무란 말을 사실 쓰는 게 굉장히 예전부터 오래 썼던 말인데 해방되고 나서 좌우 대립이 일어나고 남북 전쟁이 터지면서 인민, 동무 이런 말을 쓰면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민중이란 말 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손이 삼촌인가 그 소설에서부터 아마 동무라는 말이 기억이 난다 뭐 이러면서 살짝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인민을 위하여 뭐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뭐 이게 원래는 또 예전에 인민을 위한 또 번역이 되는 건데 참 그런 단어도 우리가 참 쓰면은 참 저 같은 경우는 75년대 제가 이제 사우디를 처음 나갔어요. 78년대 사우디 만 25살 때 처음 나갔는데 그 당시에 뭐가 있냐면 신원조회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원조회 서류를 7장을 저희가 썼거든요. 그럼 카피를 예전에 먹지 있지 않습니까? 먹지를 놓고 7장을 놓고 카피를 합니다. 그러면 처가, 외가, 본가 3대에 걸쳐서 그래서 참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 제가 직접 겪은 거니까 78년도에 이제 합격이 돼서 이제 신원조회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사에 합격돼서 이제 신원조회가 들어가면 경찰서 이제 정보과에서
담당 형사가 나와요. 거기 살고 있나 확인을 해요. 네. 확인을 하고 언제 들어오시오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그날 들어가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 아이고 일로 앉으세요. 옆배를 앉히면서 자기 서랍을 열어요. 그럼 그 순간에 봉투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없는 자고 자기 서랍을 닫고 여기다 이름 쓰세요. 이름 쓰면 됐습니다. 가세요 하면은 일주일 있으면 신원조회가 다 끝나요. 그럼 그 당시 봉투에 제 기억으로 그 당시 5천 원을 집어넣었거든요. 그 당시 5천 원이라는 단어가 지금 아마 10만 원은 넘을 거예요. 근데 그 봉투를 안 줬다. 그 참 형사가 참 힘들게 이게 서랍을 열어 주셔서 기회를 주셨는데 거기다 봉투를 안 넣는 그 무례를 저질렀다. 이러면은 이 신혼제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한 달이 두 달이 걸릴지. 좀 그 당시에 그런 게 만연화가 됐었죠. 하다못해 뭐 저기 그 얼마 전에 안정효 씨 책을 좀 읽었는데 네. 홍제동에 옛날에는 화장장이 있었고 있었죠. 맞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예전에. 그게 이제 벽지로 옮겼는데 네, 네. 거기도 잘 빠주려면 얼마나 맞습니다. 줘야 예. 저도 직접 본 거예요, 그거는. 저도 직접 본 건데, 홍제동 지금 저기 그 무슨 역에서 저기 서울 쪽으로 들어왔다 우측으로 들어가는 골목에 조금 들어가면 이제 그 화장터가 있었거든요. 그 뒷길을 화장터길이라고 지금 부르더라고요. 그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홍제동 저기 고개 무학재 고개 넘어와서 첫 번째 좌측으로 빠져서 저기 서대문 구청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화장터 길이라고 하는데 그 화장터에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로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 뭐 사업고가 있어서 거길 가봤는데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 이걸 그 사람한테 그 빠지는 사람 돈 주는 걸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막 진짜 뭐 엉터리로 빠진다 이게 몇 푼 쿵쿵하고 내준다는 거야. 딱 이 사람 시뻘겋게 그냥 등치도 이런 사람이 시뻘겋게 갖고 술을 옆에 소주를 놔주면 먹어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이만한 건빵 바지 같은 걸 입고 있어. 그럼 거기다 봉투 집어넣으면 쳐다보는지 말든지 하고 전 빠서 종이에 싸서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참 그러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뭐 투캅스라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교통경찰관이 돈 받는 건 당연한 거. 그래도 많이 없어졌죠. 네,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죠.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누가 면허증 땄다 치면 야 축하한다 하면서 거기다 5천 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을 면허증 뒤에다 접어서 넣어서 야 이거랑 같이 이렇게 교통경찰이 면허증을 보자 그러면 이거 같이 줘라 해서 저도 줬던 경험이 있고요. 저도 줬던 경험이 있었고 근데 그게 지금 참 아마 90년대 지나서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없어지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2002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그때부터 거의 확실하게 없어졌죠. 공무원들 봉급이 확실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고 또 공무원들 스스로가 그 당시 제일 적어된 게 국민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 안에 잘릴 국민연금 못 받으면 안 된다 해서 나는 사실 국민연금이 지금에 와서 저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저도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타는데 근데 그 당시엔 그걸 소중한지 모르고 일종의 세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나중에 연금 탈라면 부정으로 걸리면 안 된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아는 저희 이제 친척들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래서 연금이 뭔가 했더니 그 당시부터 공무원들이 그런 부조리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급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뭐 공무원들 그렇게 돈 벌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할 정도죠. 세상 많이 좋아졌다 하는 이야기죠. 지금 뭐 한종수 작가도 공무원 생활을 하셨었죠? 아니요, 공기업에 있었죠. 공기업에 있었네. 옛날에 이제 보상 업무라고 이제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이제 김민 하나가 막 그러더라고. 너희들 공무원들은 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잖아 그러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국민연금 냅니다. 그래? 그러니까 봉급용서에서 보여드릴까요? 내가 그러니까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야 뭐 그러면서. 근데 공무원과 그 국민연금도 연금도 공무원 연금이요. 이것도 지금에 와서 굉장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일반 연금은 뭐 200 얼마가 한도라 하는데 공무원들 연금은 좀 많죠 그거보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국민연금조차 원래는 저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게 되는 거니까 국민 세금으로 그것도 집어넣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보면은 그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다르다 보니까 박정희가 그렇게 그렇죠. 근데 그걸 합쳐서 결국은 해야만 앞으로 될 것이고 제가 이제 노인복지를 공부하고서 또 저도 나이가 뭐 이 노인연금을 탈 나이가 지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노인연금도 재산이 없다 보니까 노령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있는데 보면 그러다 보면은 이 노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깨어 있으신 분들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합쳐져야 된다. 예, 그렇게 돼갖고 개혁이 돼야지. 물론 공무원들은 자기가 손해 보는 면이 있겠지만 공무원들 손해 안 보게 국가적인 정책 차원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퇴직금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건 있는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참 그 연금이라는 게 또 이제 국민연금을 탈 때 이제 그쪽에서 꼭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국민연금은 나중에 배우자가 분할 신청을 하면은 2분의 1로 분할이 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지금 배우자가 없으니 그건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배우자라도 만약에 하나 신청을 하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유 전에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아요 했는데 국민연금이 이제 그런 그 분할이 가능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 때문에라도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왜냐? 국민연금 중에 공무원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공무원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 고지식한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 봉천동에서 이제 그 이발소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그 굉장히 저 간부급 출신 사람이 연금으로 200 몇십만 원을 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느닷없이 집에 가서 편히 쉬시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지금 이런 판단이 나와서 지금 아버님 모시고 갈게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야 우리 집 오지 마라. 아니 왜요? 아버님 가지고 야 내가 이제 그 노인네 수발까지 들어야 되냐? 나 못 된다. 그 노인네 돈 많으니까 간병이 있어서 하고 참 좋은 시설 가서 잘 살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 노인네 또 무슨 저건지 그래도 죽어도 저기 사정을 해서 예, 만화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또 내가 몇 달 지나서 물어봤어요. 그 영감님 잘 계신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만화님한테 사정을 한대요. 뭔 사정이니까 자기 있는 방, 적은 방에 텔레비전 하나 놔달라고.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이제 이분이 진짜 쓰러져서 꼼짝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노인네가 절대 텔레비를 안 놔줬다는 거야.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이. 돈이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 노인네가 얼마나 많이 바람을 피웠고 얼마나 날 때렸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면 살은지 아느냐. 자식들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 듣고 야 참 그런 게 있구나 했는데 그런 저걸로 해서 이 황혼 이혼이 많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늙으면 쓸 데가 없잖아요. 여자들은 집안일이라서 남자들은 늙으면 쓸 데가 없죠. 그러니까 네, 특별히 전문직들 아닌다면. 그렇죠. 네. 맞아요. 특히 뭐 직장생활 했다가 그래서 퇴직하고 이런 사람들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중역이지 뭐 나가면 뭐 쓸 데가 있나. 그러니까. 예전 소설인가 그런 게 나오거든요. 뭐 간부를 있던 사람이 이제 예전 부하들 슬슬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서 술 한 잔씩 사주면 그때서야 뭐 예전 그 직함을 불러주면서 고개 숙이고. 그래도 그 사람. 근데 이런 얘기하면 뭐한데 우리나라의 그 직함 문화 진짜 잘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 승진하면 그거 외워줘야 되고. 그거 진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낭비라고. 그렇죠. 그거 북한처럼 선생 복무 이걸 다 끝내버리든가. 나 그거 하나 이제 문화 좋다고. 그거 참 그래요. 저도 이렇게 뭐 난을 많이 보내봤습니다. 물론 뭐 저는 한두 번은 받아봤어요. 저도 이제 자리에 있을 적에는. 근데 이 참 그 사람 뭐 승진했다 그러면 얼른 또 때가 맞춰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또 그 아니 호칭을 또 모르고 있으면 또 실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네가 상무님 아유 저 승진해서 전무님 되셨나?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죠. 근데 뭐 전무 얘기, 상무 얘기 나왔는데 이게 전무 상무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일본하고. 아 그런가요? 그렇죠. 일본이 있는 거 좀 확실히 알지만.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의 전무상무, 미국 유럽의 전무상무 있다는 얘기 들어보죠. 아, 그런 거네요? 뭐 저기 홍보 담당 이사, 뭐 기부 담당 이사, 그렇죠. 뭐 이사, 영업 그렇죠. 담당 맞습니다. 이사, 뭐 이런 식이지. 맞습니다. 뭐 상무전무 있다니 부사장까지는 있죠. 그렇죠. 부사장까지는 있는데 상무전무 상무 전문은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 일본밖에 없어요. 가장 흔한 게 뭐 서양 영화를 보면 전문인 상무님은 나온 적이 없어. 원래 번역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런가 봐. 참 그러네, 그게.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호칭 문화도 그렇고 전무상무가 빨리 없지. 일단은 쉽게 안 없죠. 맞아요. 그런 것도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직접 저간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분이 뭐 어느 직함을 지내셨다 그러면 어느 직함을 붙여야 돼. 특히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치 쪽에서 보면 대표를 했던 분이 계시고 그분이 장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장관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줄 알고 장관님이라고 호칭하면 아유 우리 저 대표님은 그거 싫어하신다고 대표라고 불러드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그 호칭 문제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거 좀 진짜 좀 정리가 되고 그 호칭 선생, 선배, 후배 뭐 이 정도로 그렇죠. 해야지 그냥 뭐 저기 그걸 갖다가 너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 보면 선후배도 요즘 보면 선배한테 선배하고 부르지 선배님 이렇게 하는 게 없거든요. 지금 보면 참 보기 좋더라고 이거는. 선배 자체가 저건데 입자까지 붙일 필요가 없는. 그렇죠. 근데 우리 딸도 예전에 그랬어요. 선배님. 자체가 또 바로 윗기수, 바로 뭐 1년차 선배 이런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또 그 폼을 잡고 많이 또 못되게 굴었단 말이에요. 이제 사회라는 게 많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런 것도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한 50분이 되네요.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만 더 봐요. 한 조금 있다가 이제 또 한 사람 더 올 건데 조금 더 이제 일단 잠깐 쉬면서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